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궁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이 시가총액이 무려 2,500조 원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기업.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욕을 하지만 그래도 제품을 사게 만드는 기업.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제품을 파는 기업. 갬성의 상징 애플입니다. 1월 5일 기준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2,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2,500조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것보다 작은 한 2,000조 원 정도 됩니다. 코스닥까지 합쳐야 애플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다 팔아도 이 애플 하나를 못 산다는 얘기니까 이 애플이 얼마나 비싼 기업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인데도 2019년부터 주가는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설마 여기서 더 오르나 싶은 가격에서도 계속 올랐으니까요. 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떨어진 날보다 오른 날이 더 많았던 애플인데 이 애플에 투자했다가 물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작년 9월에 4대1 액면 분할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승세가 무서웠는데 액면 분할을 하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주가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한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주가는 박스권에서 헤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때마침 환율도 적절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 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2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다시 조금씩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애플이 스마트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또 최근에는 아이폰 12의 인기가 폭발적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당장 올해 실적뿐만이 아니라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융의 중심지죠. 월가에서도 최근에 애플의 목표 주가를 점점 상향 조정하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해외 증권사들이 이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걸 보면 한 150달러에서 160달러 선 정도가 제일 많고요. 최대 20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장은 애플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또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혹시나 위험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정말 사심없이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 아시죠? 1980년대에 매킨토시라는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이 PC 보급에 정말 혁신을 일으켰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아이팟을 출시하면서 이 음악을 듣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지금의 애플을 있게 한 거는 아이폰이죠.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처음으로 아이폰을 공개했던 PT 영상은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영상입니다.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기기가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까지 바꿔버릴지 진짜 상상이나 했을까요? 애플의 실적도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이폰 매출은 거의 매년 2배씩 점프하는데요. 맥 컴퓨터나 다른 제품들의 실적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아이폰이 매년 급성장한 덕분에 애플의 실적도 크게 오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점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주기도 점점 길어지면서 이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최근 몇 년간 애플의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원인이기도 하고요. 아이폰은 지금 애플 전체 실적에서 한 5-60%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애플 전체 매출은 2,745억 달러인데 이 중에 아이폰이 1,378억 달러로 한 50% 정도를 차지했죠. 이 아이폰 매출만 따로 떼놓고 보면 최근 2년 연속 역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나 화웨이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의 출현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격, 기술력 경쟁 때문에 이제는 애플이 아이폰으로 고성장하던 시기는 지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애플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어서 두 번째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중국 매출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14%대까지 떨어졌고요. 정말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잃은 대가는 컸죠.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었던 건 지난해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와 소비가 위축된 속에서도 이 애플의 실적은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는 점입니다. 반등 폭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장이 셧다운되고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던 거죠. 실적 부진의 원인이 아이폰이었으니까 이 반등의 키 역시 아이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매년 9월에서 10월쯤에 새로운 아이폰을 내놓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아이폰 신제품인 아이폰 12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모델은 애플이 처음 내놓은 5G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가 컸는데요.
물론 출시 이후에 불량 액정이나 터치 오류 같은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이거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긴 했는데, 하지만 역시나 이 애플의 감성은 이 사소한 오류 따위는 무시할 정도로 정말 위대했습니다. 이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가 조사한 게 있는데, 지난해 10월 말에 아이폰 12가 출시된 이후에 2달간 판매량이 약 5천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고요.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올해 아이폰 판매량이 한 2억 2천만 대 정도 될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한 해외 증권사에서는 최대 2억 5천만 대까지 팔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기도 합니다. 이거는 역대 최대였던 2015년 판매 실적을 넘어서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5G 서비스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이 스마트폰 교체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로운 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면 새로운 통신 규격에 맞는 새로운 디바이스로 교체가 필요하고, 기존의 스마트폰을 잘 쓰고 있던 소비자도 더 나은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애플은 9월 결산 기업이라서 최근 발표한 2020년 실적은 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실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이폰 12 판매 실적은 2020년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악조건을 뚫고 2020년에 실적 반등을 이뤄낸 건데, 여기에 아이폰 12의 깜짝 실적까지 더해지면 2021년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그동안에 아이폰의 실적이 튀어오를 때마다 주가도 같이 점프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애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요인으로 꼽힙니다. 애플 실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 매출이 회복된다면 그동안의 실적 부진도 좀 만회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아이폰 이외 제품에서의 성과도 눈에 띄는데요. 애플 워치, 에어팟 같은 웨어러블과 이 기타 액세서리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이죠. 애플이 뭔가 새 제품을 내놓으면 디자인이 구리다, 가격이 비싸다, 불만은 많아도 결국은 다 사잖아요. 애플 워치도 처음에 나왔을 땐 이 난해한 디자인과 애매한 기능으로 욕을 많이 먹었지만 결국에는 스마트 워치 시장을 새롭게 연 기기가 됐죠. 이 에어팟도 뭐 콩나물 디자인이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다들 귀에 에어팟 하나씩 다 꽂고 다니더라고요. 애플 제품들의 가격들을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비쌀 만한 제품인가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터치펜 하나에 10만 원, 아이패드 거치하는 키보드 하나에 40만 원, 뭐 이런 식이니까요. 최근에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M1 칩을 탑재한 맥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CPU하고 D램을 합친 일체형 반도체다 보니까 컴퓨터를 주문할 때 D램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8GB D램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 27만 원이나 됩니다. 컴퓨터 좀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중에서는 한 2, 3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의 평가들을 보면 이 M1의 성능이 이 비싼 가격이라는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웨어러블이든 맥이든 이 가격이 비싸다고 욕을 하면서도 이 성능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결국엔 다들 사게 된다는 거죠. 아이폰이 조금 부진해도 이 액세서리 같은 다른 제품들이 실적을 뒷받침해주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기대 요소는 애플의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성장 기대감인데요. 2020년 실적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서비스 부문 매출의 급격한 성장입니다. 아이폰 성장세는 좀 주춤했지만 서비스 매출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중인데요. 지난해 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538억 달러로 전체의 한 20%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 5년 전인 8.5%보다 2배 이상 비중이 늘었습니다. 애플 서비스는 애플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아이클라우드 같은 것들인데요.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정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업 제품보다 마진율이 높습니다.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이 아이폰 같은 비서비스 부문의 마진율은 한 31% 정도 됐는데 이 서비스 마진율은 66%나 됩니다. 이 마진율도 매년 개선되는 추세고요. 최근에 애플이 출시한 서비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애플 피트니스입니다. 이 사이클링, 조깅, 요가 같은 운동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홈 트레이닝 서비스죠. 이 애플 워치를 착용하고 애플 피트니스의 여러 운동들을 따라하다 보면 이 애플 워치에 있는 심전도 측정, 혈중 산소 농도 측정 기능들이 현재의 몸 상태와 칼로리 소비량 등을 측정해서 보여줍니다. 이용자는 이걸 보고서 매일매일 내 운동량과 몸 상태를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애플은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적합한 운동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이 홈 트레이닝 시장도 최근에 급격한 성장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홈 트레이닝을 찾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펠로톤이라는 회사인데요. 펠로톤의 매출은 지금도 매년 2배씩 급증하고 있고
2019년 9월 증시에 상장 이후에 주가는 7배나 올랐습니다. 물론 아직도 적자 상태긴 하지만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이라는 점을 시장에서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펠로톤의 지난해 매출은 18억 달러고 현재 시가총액은 한 42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주가 매출 비율인 PSR이 한 20배 정도 됐는데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 애플 피트니스가 펠로톤만큼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애플 피트니스 역시 이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플은 OTT 서비스인 애플 TV,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 게임 플랫폼인 애플 아케이드, 앱스토어나 애플페이, 클라우드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애플 워치 같은 기존 기기들을 보유한 고객들이 많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 17억 개에 달하는 애플 기기들이 이 애플 서비스의 잠재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는 각 시장에서 지배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쟁 업체들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경쟁 상대고 앱스토어에서는 구글이 경쟁자입니다. 애플페이는 페이팔, 아이클라우드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케이드는 스팀이나 텐센트 같은 기업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애플이 스마트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들썩였던 것도 이런 이유가 큽니다. 이 시장에서 경쟁자는 단연 테슬라겠죠. 그런데 애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막강한 소프트웨어 경쟁력과 디바이스 생태계를 가지고 스마트카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지위가 정말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애플은 이미 상당 부분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집에서는 애플 TV를 보고 또 애플 뮤직으로 노래를 듣고 홈팟으로 집안의 가전기기를 조정하고 애플 워치로 몸 상태를 체크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으로는 이런 주변 기기들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가 있죠. 애플카 혹은 아이카는 이런 애플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앞으로 자동차가 커다란 스마트폰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그동안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애플 뮤직 등에서 이용했던 서비스를 차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직 애플이 공식적으로 애플카 진출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애플의 스마트카 진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한 가지 소식이 눈길을 끄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폭스콘이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바이통과 제휴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애플이 스마트카를 만든다고 하면 직접 생산보다는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도 생산하는 폭스콘에 위탁을 맡기겠죠.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정황들을 놓고서 이 애플의 스마트카 시장 진출 가능성과 향후 성장성 등을 가늠하는 중입니다. 물론 애플에 악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로선 가장 큰 악재로 떠오르고 있는 건 이 미국의 민주당이 이 의회의 상원과 하원을 모두 점유하는 이 블루웨이브가 실현되는 건데요. 이 미국의 민주당은 대형 IT 기업들의 독점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반독점법이 만들어진다면 수수료율을 더 낮추거나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애플의 이익률은 아무래도 더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 투자자들 혹은 이 물리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애플의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겠죠. 이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건 실적도 있지만 이 애플이 매년 꾸준히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주주환원 중에서도 자사주 매입에 매우 적극적이죠. 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기존의 주식 가치는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주당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EPS, 주당 순이익인데 이 애플의 실적이 부진할 때도 이 주가 하방을 지지해 준 거는 애플이 꾸준히 주식을 소각하면서 인위적으로 EPS를 높여온 효과가 컸죠. 이 올해는 주식 소각으로 인한 EPS 상승에 실적 개선까지 겹쳐져서 주식 가치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마켓비트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애플의 EPS 예상치 평균은 7.9달러, 최상단은 14.86달러 정도입니다. 여기에 올해 예상 PER 배수인 30배를 적용하면 예상 주가는 237달러에서 445달러까지 나옵니다. 지금보다 무려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물론 애플처럼 덩치 큰 기업의 주가가 한 번에 2~3배씩 오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하고 미래 사업 전망만 가시화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제발 애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